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인데요. 저는 형제가 아무도 없는 외동딸입니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왔고 끔찍한 가난 때문에 연애를 할 시간조차 없어서 연애를 거들떠보지도 못했죠. 그렇게 저의 커리어만 쌓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느덧 30대 초반에 접어들게 되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애에 관심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어머니는 딸아, 선자리 한번 나가볼 생각 없니? 라는 제안을 하셨고 저는 엄마 나 연애할 시간도 없는 거 알잖아. 나 만약에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감정 소비하고 시간 낭비도 하고 에너지까지 소비하는데 난 그게 싫어. 그리고 그래, 연애했다가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애도 낳는다 치자. 그러면 나 혼자 독방 육아할게 뻔하지 않아? 라고 엄마에게 말씀을 드리자 엄마가 답답했는지 저에게 아니 그러면 이 집안에 자식이 너 하나뿐인데 걔를 여기서 끊자 이 말이니? 막말로 누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라고 했냐? 아주 만약에 애까지 낳았어. 근데 너만 애 보라는 법 있어? 결혼하게 되면 네 남편에게도 애 보라고 그래야지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라고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아빠도 옆에서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으니까 제발 결혼은 아니어도 선이라도 좀 봐라 응? 라며 거두셨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앉은 다음 주문도 하기 전에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당신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저 부모님 등살에 밀려서 나온 겁니다. 그쪽 나이랑 어디에 사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그쪽이랑 하하호호 거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당신이 저랑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조차 심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가 인사를 받아줄 시간도 주지 않고 제 할 말만 해서 매우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상대방이 조금의 착각이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방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저도 그쪽처럼 손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오고 싶은 마음도 물론 없었고요. 저도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자마자 서로 인사도 주고받기 전에 자기 할 말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 낭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식이나 떨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생각이 될 만큼요. 그것 참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에너지 소비를 왜 하나 싶기도 하고 당신한테 연애하자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요. 저만 밥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해서 나온 거니까 저랑 밥 친구 좀 해줘요. 제가 한 말을 듣고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욕할 것 같았던 사람이 저에게 밥을 같이 먹어달라는 반응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말에 설득을 당했고 자리에 앉아서 결국 스테이크를 먹었네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남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랑 이런 근사한 곳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는 가격만 비싸고 배도 별로 안 차고. 저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저 혼자 속으로 스테이크보다 삼겹살에 소주가 짱이지 양도 적고 간에 기별도 안 가네. 집에 가서 비빔밥이나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나와 다른 듯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그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제가 밥 친구 해줬으니까 그쪽은 술 친구 해줘요 라는 말 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이렇게 말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그 남자는 술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는 물론 지금 나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저와 그 남자는 그렇게 삼겹살에 소주를 가볍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에 연락이 과연 올까 싶었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애프터 신청은 물론 전화번호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접었죠. 내가 연애는 무슨 일이나 해서 돈이나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너 그 선본 사람네 엄마가 너 잠깐 집 앞으로 내려보내달라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잠깐 내려갔다 와. 전 엄마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전화번호를 달라는 연락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나한테 내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었네요. 저는 결국 궁금해서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에는 어제 저와 같이 선을 본 남자가 가만히 서 있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왜 찾아온 거죠? 그랬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분 뜸을 들이다가 갑자기 저에게 저랑 결혼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에 잠옷을 입고 나온 저는 이 남자가 술이 아직 덜 깨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싶었죠. 대뜸 찾아와서 앞뒤말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니?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뭔 결혼이에요? 아직 술 덜 깨신 것 같은데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대답을 하니 그 남자는 이유 묻지 말고 좋다 아니다라고만 말해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나온 남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생각보다 저는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분위기에 이끌려 알겠다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얼른 결혼을 서두르셨고 결국 36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이랑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이 연애도 제대로 안 해보고 결혼을 바로 했는데 싸움도 적었고 나름 순탄한 부부 사이였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시부모님께서 자식 농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애기야, 혹시 아이는 가질 생각이 없니? 솔직히 시부모님께서 이러한 질문이 왜 안 나오나 싶었네요. 제 남편은 3남매 중 첫째지만 둘째, 셋째와는 다르게 가장 늦게 결혼했고 초혼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은 명절이었고 정해진 약속 시간에 동서 지방과 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는 자식이 둘씩이나 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는 첫째 며느리가 되어서 뭐 그리 늦게 오니? 돌볼 애도 없으면서 뭐 그리 늦게 온 거냐? 그리고 전 다 구우면 과일도 좀 깎은 다음에 저기 가서 상 좀 차리고 어른들이 갖다 달라는 것들도 좀 하고 어이구 둘째랑 셋째 애기는 저기 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거라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이상한 줄 알았네요. 부당하거나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제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동서들이랑 저랑 같이 왔는데 저만 혼내시고 일 시키시는 건가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다 같이 해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가 왜 다른 며느리랑 차별을 받는지 모르니? 두 눈이 있으면 보고 고칠 생각을 해라. 무조건 내 탓만 하지 말고. 너 그런 버르장벌이 없는 생각도 좀 고치고 행동하란 말이야. 무엇보다 네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데 자식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날 결국 제가 생각했던 하하호호 거리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화목한 시댁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자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대놓고 차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저는 단지 자식을 낳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낳고 나서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갑작스럽게 오는 몸의 변화까지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명절날 집에 와서 서럽게 울자 남편은 옆에서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당신한테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마가 막 당신한테 임신 언제 하냐 이런 이야기 또 하시잖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아버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당신은 임신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나는 당신이 어떤 의견을 말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만 울어. 응?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남편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더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네요. 참고로 저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남편은 일반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 높은 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쉬는 날이어도 급한 업무가 생기면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잠깐 반찬 좀 가져다 주시겠다며 집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사에 급한 용무가 생겨버린 바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제가 집을 비워도 남편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생각에 회사에 도착을 해서 업무를 보았어요. 다행히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집으로 향하니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왜 다행이라고 하는 건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 계속 미움을 받다 보니 조금이라도 덜 미움 받자는 생각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어머니가 집에 방문하시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더 좋아질 기대감을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대체 뭐가 좋다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이가 좋아질 방법을 고민을 한 건지 제가 너무 한심했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현관문까지 마중을 나오셔서 저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고 옆에서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의 뺨을 때리신 반대편 손에는 제가 항상 챙겨 먹는 피임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너 애기 낳기 싫어서 완전 환장을 했구나. 나 미치는 걸 보고 싶니? 막말로 내가 지금 나 좋다고 애기 낳아달라고 그러는 걸로 보이냐? 장남인 네 남편 기 좀 살려주고 너희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 네 남편이 얼마나 속상하면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갑자기 내 눈앞에 이 피임약을 들이대더라? 아주 어른들 갖고 노는 망나니 같은 애? 시어머니가 뺨을 때린 것에 충격이 가시기 전에 남편은 제가 피임약을 먹고 있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쳤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편을 그렇게 들어주면서 아이는 제가 낳고 싶을 때 낳으라고 나 위하는 척을 다 했으더니 제가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다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마보이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 이후에 나에게 결혼하자고 찾아온 그날에도 자신의 엄마가 저희 집으로 연락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분명히 저와 남편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일 하나 사생활도 가끔 시어머니가 알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저에게 윽박을 크게 지르고는 집을 나가셨고 남편과 저는 그 집에 둘이 남겨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정말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했죠.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말하는 동안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테니 당신 먼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나한테 다 얘기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먼저 상황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6개월 전쯤에 갑자기 급하게 전화해서 회사로 가방 좀 가져다 달라고 했던 날 기억나? 당신이 급하다고 그러길래 부랴부랴 챙기다가 당신의 가방에 있던 물건이 다 쏟아져 버렸고 그 바람에 가방 안에 있던 피임약을 보게 되었어. 그리고 방금도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너부터 찾길래 며느리 잠깐 회사 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또 임신 안 할 거냐? 너한테 뭐 이상 있는 건 아니냐면서 또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너가 임신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려고 가방에서 피임약 꺼내서 엄마한테 내 와이프가 이 정도로 애 낳기 싫어하니까 엄마도 그만 좀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랬던 거야. 엄마는 피임약 보자마자 화를 내셨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간에 너가 들어온 거야. 엄마는 네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너한테 뺨을 때리신 거고 난 정말 네 편 들었어. 너가 얼마나 임신하기 겁내하는지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와 본 사람이 나인데 어떻게 내가 나쁘게 행동을 하겠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해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할게. 미안해 여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맨 처음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한 5분 정도 흐르고 난 뒤 그제서야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나 위해주는 것도 알고 나 많이 생각해주는 것도 알아. 내 의견도 많이 존중해줘서 고마워. 근데 굳이 그 상황에서 피임약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 어머니한테 싫다는 의사표현도 많이 했고 심지어 입양 이야기까지도 해드렸어. 그런데 내 배 아파서 낳은 거나 남이 낳은 자식이나 똑같이 귀한 자식이고 다 똑같은 건데도 본인 기 핏줄 아니라고 싫다고 그러셨잖아. 나는 충분히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 당신도 곁에서 지켜봐서 잘 알잖아.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는 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 어머니 성격 무엇보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피임약을 보여드리면 나만 더 나쁜 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어머니랑 얼마나 사이 좋아지고 싶어 하는 줄 알기나 해? 당신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피임약 보여준 거에 대해선 미안해. 우리 엄마랑 너 사이에 이렇게 더 멀어지게 만든 게 내 탓 같아. 나중에 내가 엄마한테 더 잘 말해볼게. 근데 왜 넌 피임약 먹은 거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숨긴 건데? 뭐 물론 임신을 하기 싫다는 너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있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네가 피임약 먹고 있다는 거 알기 전에 내 몸에 문제 있냐면서 남자 구실 못하냐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마구 했었어. 나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피임약 먹고 있다고 미리 나한테 말했으면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까지 했겠니? 네가 내 생각 조금이라도 했으면 내가 밖에서 이런 말 듣고 다니는 줄 알았으면 그럼 이야기는 미리 나한테 말했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 몸 걱정되어서 내가 약 찾아서 먹은 건데 왜? 뭐가 문제 있어? 내 의견 존중해준다며 그럼 우리 딩크로 합의한 거 아니니? 근데 이제 와서 왜 내가 피임약 먹는 걸 말 안 해줬냐고? 라고 받아쳤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다녀가신 뒤 더 큰 말싸움을 하다 보니
결국 당분간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나와서 저는 친정집으로 갔죠. 오랜만에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우리 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간에 다 존중하지만 네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달 동안 시간을 가졌고 그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께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는 등의 문자가 왔지만 이미 상처를 입을 대로 입어버려서 답장을 하지 않았네요. 깨진 유리를 다시 원래처럼 붙인다고 해도 그게 새 상품보다 단단하고 괜찮을까요? 다시 남편과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는 행동은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착각일까요? 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제 앞에서는 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제 뒤에서는 혼자 자기 생각만 하면서 제 탓을 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가 뻔히 보이더군요. 지금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과하는 이유도 당장 제가 집을 나가니 수습하기 위해서로 보이잖아요. 전 그렇게 긴 시간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나와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남자가 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었네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저렇게 해맑게 웃는지. 결국 저는 내가 지금 당신이랑 같이 다시 살겠다고 들어온 걸로고요. 그렇게 웃지 마. 나 당신이랑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지금 찾아온 거니까.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왜 그래? 우리 엄마 때문이지. 엄마한테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할게. 아니 그냥 엄마랑 연을 끊을까? 라는 말을 저에게 하더군요. 꼭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야. 네 잘못도 있어. 앞에서 착한 척 뒤에서는 자기 생각만 하는 너랑 어떻게 평생 같이 사니?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야. 법원에서 봐. 라고 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대로 집을 나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처럼 저를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반겨주셨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어머니 첫째 아들한테 이혼 서류 주고 오는 길이에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 얼굴만 보면 되지 뭐하러 어머니 얼굴 보러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하시죠? 어머니한테 이 말 안 하고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왔어요. 자기네 집 귀한 자식인 줄 알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한 줄도 좀 아세요. 애기 낳는 사람이 있으면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애 낳으면 정말 저한테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하긴 지금 제 맘 돌리시려면 어머님이 무슨 말인지 못하시겠어요. 애는 뭐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큽니까? 하나하나 케어해줘야 하고 지금 제 나이가 20대처럼 젊냐고요. 저도 사람이고 힘들어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모자라요. 왜 제게 그런 희생을 강요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같이 아기를 바라는 것 같으세요? 꿈 깨세요. 왜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틀렸다고만 하세요? 어머니 아들 제가 겨우 사람 만들어놨는데 참. 다음 명절 때 모이면 이혼남 타이틀 붙고 아주 가족들 입에 오르내리락 하겠네요.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을 넘어서 무례하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한 것은 사실이니 후회는 없어요. 결국 저는 다음 주에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갑니다. 비록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이 아주 많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며 경험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 너무 쉽게 믿고 쉽게 마음 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상처받으면 굉장히 슬퍼지기 마련이니까요. 이 사람과 맞다 싶다가도 아닐 때가 있으면 아닌 거니까 너무 잡아두지도 마세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산속 깊은 곳에 살던 순수한 처자가 한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중턱은 위치가 높아 다른 마을보다 아침이 일찍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향인은 조선에서 제일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여인이 되어버렸다지요. 향인은 아버지가 드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서야 자신이 먹을 주먹밥을 배보자기에 싸 보찜을 챙기고 며칠간 말린 약초를 모아 보찜에 넣은 후 산을 내려갔어요. 아버지, 저 마을로 내려갔다 올게요. 그래, 박 의원에게 안부 전하고 이번에 약초는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구해 좋은 날씨에 잘 말렸으니 값이나 후하게 쳐달라고 요청하거라. 네, 아버지. 향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산에서 내려가던 중 널찍한 바위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습니다. 보찜을 열고 주먹밥을 먹고 있을 때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이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저만치의 젊은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향이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가 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보세요.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선비는 향이의 목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 향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주위에 있는 주먹만 한 돌덩이 2개를 들고 리듬에 맞춰 몇 번을 부딪혔습니다.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딱. 그것은 아버지께 보내는 비상 신호였지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메아리를 내어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는 기절한 선비를 힘겹게 끌며 집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금 후 아버지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 이 선비님이 쓰러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기절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어디 보자. 발목이 마치 뱀에게 물린 듯 하구나. 독이 퍼지기 전에 서둘러 용담을 붙여야겠다. 어서 용담을 꺼내오거라. 그리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선비는 향이와 아버지 장씨의 정성으로 며칠간의 치료 끝에 3일 밤낮을 열에 시달리다 열이 내리고서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깨어나셨군요. 여기는 태백산 중턱입니다. 선비님은 어떻게 그곳에 쓰러져 계셨는지요? 향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칠성암에서 글 공부하는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러 잠시 나왔는데 영롱한 아침 이슬에 이끌려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이슬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뭔가 발 아래가 따끔거린 후 곧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지요. 그랬군요. 다행히 우리 자식 놈이 선비님을 일찍 발견해 독사에게 물린 독을 제거하고 사흘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 움직이시는 건 무리이니 조금 더 누워서 쉬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후 선비는 향이의 집에서 머무르며 향이와 즐겁게 지내게 되었지요. 하루는 이 선비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살게 되셨소?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산나물을 뜯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고 이 산속에서만 살고 계시지요. 그래서 약초와 산나물을 팔러 소인이 내려가곤 하지요. 그날도 약초를 팔러 내려가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낭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천운을 타고났나 봅니다. 깊은 산속에서 생명의 은인인 낭자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어찌 칠성암까지 오셔서 글 공부하시는지요? 어머님이 가끔 불공을 드리러 오시던 곳이어서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요. 이제 2년째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랬군요. 꼭 과거에 합격하셔서 출사하시길 부처님께 빌겠습니다. 며칠을 푹 쉬고 난 이선비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며 기뻐하였지요.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니 내일 아침에 산에서 내려갈까 합니다. 이 선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향이는 그동안 이 선비와 함께 보내며 느낀 묘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혹시 무슨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향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너도 그럴 나이가 된 것이지. 그럴 나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멋진 사내를 보면 연정을 느낄 나이 말이다. 시집갈 나이란다. 아이 아버지도 참, 저는 시집 안 갈 거예요. 아버지와 평생 살 거예요. 그러더냐, 허허. 향이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말을 밖에서 듣게 된 이선비는 자신도 향이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이선비는 향이에게 말하였어요. 내 장원급제를 하여 꼭 향이 낭자를 찾아오리다. 정말이십니까? 선비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풋풋한 감정만을 남겨두고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멀어질수록 향이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려왔지요. 잡을 수 없는 그리움을 실은 손끝이 어느새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어주던 그 손끝이 마지막 작별이 되었지요. 이 선비 역시 향이를 향해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메아리치는 그리움을 뒤로 한 채 칠성암으로 길을 떠나갔지요. 칠성암으로 돌아간 이 선비는 글 공부에 전념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자 온 마을이 기뻐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그가 오랜 병환으로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를 뵙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선비는 그 슬픔을 애써 참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버지, 소자 아버님께서 바라시던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이선비의 말에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아버지는 서서히 다가가 아들의 얼굴을 감싸며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래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자랑스런 우리 아들 손으로 만져보자꾸나. 눈이 멀어 세상은 어두웠지만 그의 손끝에서 아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손은 이선비의 부드러운 피부를 따라 올라가 면류관을 차례대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면류관의 뾰족한 끝과 그 주위의 섬세한 장식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만져만 봐도 눈으로 너를 보는 듯하구나.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그렇게 하여 이선비는 마침내 경상도 가명의 관찰사로 발령을 받았지요. 처음 부임지로 오니 처리해야 할 것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영 잔치도 미룬 채 바쁜 일정을 모두 끝내고 나서야 겨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돌린 이 관찰사는 태백산에 있는 향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향이에게 기별하여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도록 사람을 보냈지요. 편지를 받은 향이는 기뻐하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선비님이 장원급제하여 경상도 가명의 관찰사로 오셨답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되었으니 아버지, 우리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왠지 반가워하면서도 선뜻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아버지 지금 당장 떠날 채비를 할까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야 해요. 향아 이 아비는 집을 지킬 터이니 너만 다녀오거라. 아버지, 집에 누가 온다고 집을 지켜요? 아버지와 저를 함께 오라고 하셨으니 같이 가서 선비님도 보고 잔치도 구경하고 와요, 아버지. 하지만 웬일인지 향이 아버지는 향이만 다녀오라고 하며 그동안 향이와 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였지만 그렇다고 보고 싶은 이선비의 초대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지요. 이번에 가지 않으면 다시는 이선비를 볼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하여 향이 혼자서 꽃단장을 하고 서신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이선비가 향이를 발견하자 반갑고도 그리운 표정으로 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향이 낭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구려. 이선비의 말에 향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감축드려요. 저도 선비님을 다시 뵈니 꿈만 같아요. 그동안 선비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첫 부임지라 할 일이 많아 바쁜 일정을 우선 처리하고 낭자를 만날 날을 애타게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함께 오지 않으셨나요? 네, 아버지께서는 저 혼자만 다녀오라 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지요? 네, 아버지께서는 왜인지 일절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향이 낭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군요. 낭자를 다시 만나니 내 가슴도 다시 뛰고 있어. 향이는 수줍어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붉혔답니다. 무르익었던 잔치가 밤이 깊어져 마무리되었고 향이는 이선비와 함께 가명의 밖으로 나가 달빛 아래 길을 걸으며 그동안 미루었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었답니다. 향이 낭자, 이렇게 낭자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구려. 앞으로도 낭자와 함께 있고 싶소. 이선비가 향이를 돌려 세우면서 말했어요. 저도 이 선비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눈빛은 어느새 뜨거워지고 입술이 포개어지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이선비는 향이와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결심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하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혼인을 하겠다고 마음에 두고 있는 처자가 있었단 말이더냐. 네, 향이와 혼인할 계획입니다. 아니 향이라면 사랑채에 와 있는 처자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 처자라면 약초를 캐는 처자라 하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아니 네가 정신이 있는 것이냐. 아무리 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 하더라도 혼인과 은인을 구분해야지. 너는 이미 김판서댁 여식과 혼인을 시키려 하고 있었는데 어디 여자가 없어 평민 출신하고 혼인을 한단 말이냐. 이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민이라 하더라도
연정을 품은 여인과 혼인하여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여인이 널 살려준 것은 고맙지만 그 정도에서 혼인까지 결심한 것은 아닌 듯 싶구나. 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분과는 맞지 않으며 그 혼인이 과연 향이에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구나. 아버님, 저는 향이와 혼인하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비의 눈빛은 어느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향이 낭자는 가장 소중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치와 인간으로서의 도의를 다하는 길은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선비의 아버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평민고 너는 출중한 양반 출신으로 상류층의 가문과 혼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더냐. 그리고 가문을 빛내는 일도 너의 몫이거늘 왜 그런 여인과 혼인해야 한단 말이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희 변함없는 소원입니다. 은혜는 갚기 위한 것이라면 향이에게 재물을 넉넉하게 주거나 향이 아비를 가명의 낮은 자리라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은혜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가 없구나. 이선비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장원급제하여 훌륭한 지위에 올랐고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나라의 큰 일을 이끌어야 할 명예로운 가문의 인재가 되었다. 그 혼인은 집안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어머니, 낭자는 평민이라는 것 외에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그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선비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히 말했어요. 저는 어떠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녀와 반드시 혼인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비의 부모님은 이선비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아들의 혼인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선비는 자신의 의지대로 부모님을 설득해 마침내 향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이는 이선비가 겪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른 채 혼인이 성사된 기쁨을 안고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속 거처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써요. 그동안 탈 없이 잘 계셨지요? 그래, 잘 다녀왔느냐? 이선비의 장한 모습이 어떻더냐? 늠름하기 그지 없었지요. 정사를 보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랬구나. 아비가 그 모습을 못 본 것이 아쉽구나. 아버지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선비님이 저에게 청혼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내려가서 혼인할 거예요. 아버지, 제 혼인이니 이번에는 산에서 내려가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 경사로구나. 분에 넘치는 그런 훌륭한 사위를 맞이하다니. 그런데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온 지도 어언 20년이 넘었으니 이제 산에서 내려간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향이는 아버지와 함께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서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경상도 가명에 도착했을 때 향이는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선비의 부모님과 마주할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가명 안에서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향이와 그녀의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향이의 아버지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이선비의 부모님을 향해 다가갔고 이선비 부모님을 보는 순간 향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털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향이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향이는 놀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향이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지요. 향이 아버지를 본 이선비 어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부르르 떨고 있었고 눈이 안 보이는 이선비 아버지는 이 냉랭한 분위기에 무슨 소리가 들릴지에만 귀를 쫑긋하며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향이의 아버지가 이선비의 부모님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정의원 아니요. 이선비 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원이라니 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이었다니요. 향이가 놀란 마음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이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모시라고 정의원이라고 이보시오. 부인 정말 정의원이라 했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향이의 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대감마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대감은 상당히 높은 관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권력 중심에서 활약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뜻을 달리하는 대신들의 알력과 권력 투쟁이 심하였고 그 다툼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마을에서 소문난 의원으로 향이의 아버지인 장의원이 이 대감의 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장의원은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에 능숙한 의원이었지요. 이 대감은 다른 의원들을 찾기보다는 장의원을 믿고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내 자네를 믿고 치료를 맡길 터이니 성심을 다하여 치료에 임해주게.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대감마님? 대감마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은 탓에 피로감에서 오는 신장 기능의 약화와 기력이 쇠약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몸 안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많이 나오는 증상이 오니 염려 마시고 소인이 다려드리는 한약 몇 제만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원은 과도한 자만심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치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잘못된 진단은 이 대감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 합병증으로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보게, 내가 요즘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물건도 두세 개로 보이고 때로는 부연 안개가 낀 듯 앞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은 대감마님께서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기력이 쇠약해진 탓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을 많이 사용하셨기에 병세가 더욱 악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당분간 업무를 줄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가 명색이 나라의 녹을 받는 재상으로서 어찌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다른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을 조금 더 강하게 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자 그만 이 대감이 대궐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임금님의 명으로 대궐에 있는 최고의 내의원의 진찰을 받게 되어 이 대감의 병을 정확히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이 대감의 병세를 자세히 살펴본 후 결국 그의 병이 소갈증, 지금의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갈증은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었고 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소갈증의 합병증으로 점차 눈의 시력을 잃어갔던 것이고 치료 시기가 늦어진 탓에 결국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기까지 하였던 것이지요. 다행히 임금님의 명으로 내의원 치료를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눈의 시력은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 대감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명예와 지위는 물론 모든 삶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감은 정의원이 자신의 병을 오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 정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의원은 무거운 죄를 짊어지게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의원은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산속으로 도망치게 되었으며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서 은둔하게 되어 마을을 떠난 후로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향이와 이선비의 혼인을 코앞에 둔 순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숨겨왔던 향이 아버지의 지난 과거가 하필이면 이선비 가문과 얽힌 악연이었으니 그로서는 더없이 난처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의원이라는 말을 들은 이 대감은 잠시 넘어질 듯 휘청이더니 지팡이에 힘을 주어 자세를 다시 잡고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자네가 정의원이라고 평생 나를 불구로 만들어 놓고 어찌 감히 내 앞에 나타난 것인가?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명분도 필요 없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향이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공포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가 입을 열기 전 먼저 이 대감이 고요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의원, 그렇게 도망가서 그동안 어디 숨어서 살아왔단 말인가? 이 대감은 차분하려 애썼지만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더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대감께 잘못된 진단을 하였고 그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소인의 판단이 잘못되어 그로 인해 대감의 눈이 멀게 된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향이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처방을 잘못 내렸던 것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했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그 당시 그러한 증상을 무시하시고 과중한 업무를 보신 것이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 병을 제대로 돌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소갈이 악화하자 시력이 나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탓이라는 말이냐? 이 대감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그 질문에 더 이상 답할 수 없었습니다. 향이의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대감마님께서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제 목숨은 물론 제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인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만약 제가 죽게 된다면 뱃속의 아이와 아내마저도 살아갈 길이 없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대감마님의 처분만 따르겠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향이 아버지의 처절한 눈물에 이를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은 침묵하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 선비는 난감하였습니다. 이 대감과 부인은 묵묵히 향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고 있었고 이 선비 역시 향이의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자로서 어떠한 결정이 이번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악연으로 시작되어 인연으로 연결되었다 생각하면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향이 아버지의 잘못은 이미 저를 살려 저희 집안의 대를 잇도록 만든 것으로 저희 집안에 대한 죄를 갚은 듯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난 일은 모두 묻고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이 선비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일은 서로 묻어두고 향이 낭자와 저희 혼인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선비의 말을 들은 향이 아버지는 눈물 콧물을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어찌 소인놈이 대감마님과 사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소인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다시 태백산으로 들어가 죽은 듯이 살아가겠습니다. 이 선비는 한 걸음 나아가 향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향이 아버님, 아버님의 실수와 잘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가 되었으니 서로 용서하고 어쩌면 소인이 향이 낭자를 만난 것도 운명이었지요. 저희는 명문 양반의 가문으로 저 역시 얼마든지 훌륭한 양반집 딸을 배필로 맞을 수 있었지만 운명은 결코 이를 허용치 않고 오히려 제 목숨과도 같은 향이 낭자를 저희 배필로 약속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주신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죄와 원한을 마침내 용서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비와 향이는 운명처럼 혼인하게 되었지요. 향이와 이 선비의 결혼식은 예상보다 소박했지만
그 의미만큼은 여느 혼인 못지않게 컸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격식을 따지지 않은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순간이었고 서로 화합을 이루어낸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감과 부인의 염려와는 달리 이선비는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으며 향이 또한 지극정성의 내조와 부단히 학문에 정진하여 한양에서도 명망이 높은 대감집 부인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다. 라는 존 케네디의 명언처럼 이 선비와 향이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단함으로써 두 집안을 하나로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버린 거예요. 무서웠던 엄마는 그 사장에게 말했지만 사장은 되려 엄마에게 유산하라고 하면서 배를 발로 까고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엄마는 무서워서 그 기획사를 탈출하고 단칸방에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에 혼자서 출산하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겁니다. 그때 버려진 아이가 저였고 엄마는 그 길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난 거죠.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위로하고 변명하면서 살았던 엄마는 힘겹게 살다가 트로트 가수 경연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고 음반도 내는 가수로 떴다가 부업으로 하고 있었던 김치 담그는 일이 갑자기 입소문이 나서 대규모로 그 일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자금적 여유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때 엄마의 마음에 저의 존재가 계속해서 아른거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안 되겠다, 아이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버린 고아원을 수소문해서 저를 추적하려고 했고 그 끝에 저를 찾게 된 거였어요. 저는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날 버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엄마를 용서하게 되었죠. 엄마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손을 뻗었어요. 그때 저는 한참 이혼 소송 중이었고 전 남편의 외도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듯한 기분이 들면서 너무나 아프고 아린 마음에 누구에게라도 당장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엄마라는 존재는 저에게 오아시스 같았고 저는 바로 엄마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엄마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저 소송 준비도 하고 일도 다시 조금씩 시작하려고 국비 지원 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번에 트로트 가수 출신 사업가 초청 어쩌고 라디오에 나간다고 이따가 라디오 6시에 하는 거 잘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우리 엄마 진짜 성공한 거 대박이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대에 컴퓨터를 하려고 노트북을 들고 동네 작은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아참 엄마 라디오 들어야지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카페에서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뒤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종수야, 엄마가 이 트로트 가수 엄청 좋아하잖아. 젊은 세대들은 모를 텐데 휴게소만 가면 이 여자 테이프가 쫙 깔려있어. 100세 인생 얼마나 짧냐고. 우리 인생 이렇게 짧으니까 즐기면서 살자는 노래하는데 엄마는 그게 공감이 되더라. 이 여자 이번에 김치 사업으로 초대박 나서 주식회사 법인 차리고 지금 엄청 잘 나간대. 아이고 진짜 배 아파 죽겠어. 나 이 여자 너무 부러워. 정말. 에휴, 우리 종수도 그 무엇이냐 고아 출신 쓰레기 같은 그 예전 며느리 말고 이 여자 딸한테 장가 갔으면 지금 좀 두 발 뻗고 엄마도 편하게 사돈댁 도움 좀 받고 살겠지. 에휴, 시팔 우리 아들 결혼 한번 잘못해서 아까워 죽겠네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거 심화의 목소리인데 싶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엄마의 목소리. 정원이, 제가 참 말 못할 사정이 많아요. 남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고, 무명 시절을 버텼냐고 사업 비법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내 딸 최정원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를 속이지 않고 정말로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내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나예요. 그런데 내 딸이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을 밟게 되면서 내가 준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디오에 나와서 우리 정원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혼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당신네들 잘못 아니니까 기죽지 말라고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나도 나이 45살에 사업 시작했다고 백수처럼 살다가 다시 나의 당당함을 세상에 보여줬다고 하면서요. 제 라디오 듣는 분들 다들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할 때 갑자기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는 아이고 이런 순간에 일이 통쾌하게 복수를 하다니 엄마가 진짜 사업으로 성공하길 잘했다고 하면서 저보다 더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엄마와 수다를 떨고 있을 때 밤 1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짜증났는데 저는 그냥 뭔 말이나 하나 들어보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혀가 꼬인 채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있잖아. 자기 놓친 거 후회해. 그 김치 공장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대박 난 거라고 하던데 우리 엄마가 진짜 알짜 기업이라고. 지금이라도 소송 취소하고 자료 보면 안 되냐고 막 그래서 헌금도 얼마 안 모이고 교회 재정 사정이 늘 힘들거든요. 저랑 엄마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당하니까 복수를 하되 좋은 일도 하자고 하면서 킥킥거리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주 일요일이 왔고 엄마는 큰 트럭을 끌고 교회 앞에서 내렸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조아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엄마를 환영했고요. 저랑 엄마 그리고 나머지 교회분들이 엄마의 트럭에서 물건을 옮겼습니다. 측에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기부를 선뜻 받은 거였죠. 목사님은 주예배 때 우리가 기부자를 소개하는데 그때 소개하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와 저를 설교 중간에 불렀고 저와 엄마 거기 강단에 나가서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맨 앞자리에 앉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랐죠. 목사님은 이분들이 나가실 때 떡 하나 들고 가라고 그리고 식당에서 김치국수 먹고 가라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들 들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저희가 준비한 떡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같이 다들 빵 터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떡 뒤에 남편이 불륜을 피다가 상간녀랑 사각 팬티로 옷장에 숨다가 튕겨나온 그 장면을 제가 찍은 그거를 인쇄해서 붙였거든요. 법정에서 불륜 증거로 쓰인 그걸요. 그리고 떡 바깥에 종이 메모로 사실은 유책 배우자는 내가 아니라 저놈이고 아주 영악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그놈의 실체를 밝히는 글을 제가 쓴 겁니다. 판례 변호까지요. 사람들 다들 웅성거리고 소위 난리가 났고 저의 성공은 대성공이었죠. 거기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건 참 재밌는 복수네요. 그동안 오해 사면서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복수하면서 동시에 우리같이 힘든 사람들한테 떡 나누어주고 국수 대접할 생각까지 하다니요. 참 속이 깊네 깊어. 그놈 자식은 우리가 아주 지팡이로 따끔하게 혼내야겠어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교회에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결국 거짓말쟁이로 인식되면서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게 되었어요. 엄마와 저는 기분 좋은 복수를 했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만약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팩트만 딱딱 잡으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정당한 복수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복수가 아닌 억울함을 밝히는 동시에 기부까지 하는 복수였으니 말이죠. 저는 아직도 생각하면 웃기고 기분이 좋아져요. 화끈하게 복수 잘한 것 같아서요. 이제 더 이상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요, 그저 행복할 뿐이에요. 엄마도 찾고 또 마음의 안정도 찾고 무엇보다 지금 국비 지원으로 목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제 내면의 평화를 다시금 얻게 된 것 같아서 마음에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그저 무척이나 행복하고 이 행복을 온전히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 이 마음뿐이네요. 그럼 저의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엄마와 그간 떨어져 지낸 시간들을 꼭꼭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도 잘 살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힘든 세상이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굳게 믿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봐요. 그래야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하다고 방 안에만 박혀 있었으면 이런 복수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럼 저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